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요일 방송 문을 열었고요. 권기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더 네네. 열심히 네네. 콘텐츠에 중점을 둬서 네네, 바로 시작하죠. 바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잡담은 하겠습니다. 그만. 잡담은 그만. 저희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는 정말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보유세, 전월세, 세입자가 낸다라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유세, 전월세에 대해서 전월세는 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지금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월세 세입자가 낸다? 이게 좀 궁금한 주제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당정청에서도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해초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민들한테 호감을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기조의 방향에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모든 사람한테 이제 완화가 당장은 쉽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위주로 해서 이제 세금 완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보유세 자체는 완화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면 좋겠지만. 네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유세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어떤 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공시가격을 너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리는 거는 순차적으로 올리는데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너무나 단기간에 1년 만에 2년 만에 뭐 20% 30%씩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 세 부담이 갑자기 과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1주택자만 또는 무주택자만 보유세를 완화한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차별화 차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라.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혜택 받는 사람은 그 혜택 때문에 좀 좋아하시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보유세를 이렇게 폭탄을 맞아야 되냐라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정청에서 지금 여당에서도 제대로 시장을 파악해야 되는 게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근데 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니까 지네들이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있지만은 어차피 보유세가 나오게 되면은 보유세 나오는 만큼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싫죠. 이게 내 월세 또는 전세에다가 이 보유세가 얹어지고 보태지는 것 자체가 싫지만은 현실적으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수입원을 그걸 보충해야 되는 역할로서 보유세를 이제 월세나 또 보증금이 올라가면은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만큼 보증금을 안 올리고 월세로 자꾸 전환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뉴스처럼 이제 월세 비중이 뭐 단기간에 40% 정도 거래의 전체 비중의 40%가 늘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에 우리나라만의 특별하게 있는 전세 시장이 있는데 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수익형 시장으로 전환되는 거는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네. 질문 없나요? 나 혼자만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궁금한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리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급하게 올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네. 당정청이 뭐 논의를 하거나 하는 네. 거는 이 급격하게 올리는 걸 원천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의 질문은 네. 이거예요. 다주택자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게 물론 뭐 다주택자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나는 진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딱 한 개밖에 없다. 그건 다주택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은 이런 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주택 부담이 돼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완화 또는 기준 6억까지 하던 걸 9억까지 올리면은 네. 9억 이하의 공시가격이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완화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화해 줄 수는 없고 이제 언발에 오줌 누듯이 살짝 건들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건드려 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는 거라면 대비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늘어나죠. 고령화되죠. 그다음에 인구 줄죠. 맞아요. 인구 줄면은 인구 줄다고 사람들이 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또는 뭐 거래가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착각이에요. 수요는 집중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지방 도시들이나 농촌 도시들은 수요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오히려 먹고 살 거리가 모여 있는 대도시 쪽으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왔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로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집중화 현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집중화되는 데는 사람들이 더 조밀조밀하게 밀도가 높아지고 다른 데는 밀도가 완전히 느슨해지니까 네. 차이를 두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이루어지고 고령화라든지 1, 2인 가구 증가되면은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은 사회나 국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네, 지금 강필구님께서 무주택자와 세입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사실상 세입자들만 더 힘든 꼴이 됐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양도세 완화는 확정된 건 아니죠. 이런. 네,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확정된 게 저희가 아니죠. 이제 저희 영상에서 우리 홈페이지 영상에서도 김건대가 이제 부동산 이제 양도세가 폐지된다. 뭐. 폐지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거래세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가 잘못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큰 잘못은 거래를 차단한 거예요. 거래를 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단 하나를 뽑으라면은 거래를 막아버린 거. 양도세 중과하면서 팔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살려고 했더니만 취득세 중과를 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를 막아버린 거죠. 거래를 완전 막아버린 거죠. 그게 가장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 또는 수요층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청약 시장으로 몰려가는 모든 것을 이거 하나로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카시아님께서 우리 건 대표님 팬이신가 봐요. 대표님 이발하셨네요. 네, 저도 이발했습니다. 오늘 보자마자 이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아카시아님께서 눈썰미가 있으신 거죠. 눈썰미가 좋으시다. 늦었습니다. 대표님 이발하셨네요. 이야기 올려오셨고요. 공시 가격 현실화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그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 그렇죠.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가 다 이 생각이에요. 이분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받은 충격이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보유세가 증가되는 종부세라든지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재산세도 이제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 올라가는 것만으로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현실화율까지 같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부담은 해야겠고 법은 정해졌고 하니까 이거를 세입자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웬 날벼락이냐? 날벼락이죠. 세입자 입장에서 솔직히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 이 많은 이 세법이라든지 이 세법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외국? 근데 그 외국 사례 중에서 보면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세 정책이나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똑같이 그냥 가져와서 대입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비교해 주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내던 월세에 갱신할 때는 한 달 지나서 내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한 달치를 선불로 더 줘야 됩니다. 주인한테. 그다음에 계약 갱신하는데 중개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증보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임대인한테 보증보험 의무화 시켜버렸잖아요. 그 보증보험 갱신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냅니다. 주차료도
그 예를 들면 주차? 다세대 주택에 주차가 100%가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법정 주차 대수가 50에서 5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세대는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또 주차비도 받아요. 워낙 주차비가 도쿄 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특히나 이 제도가 일본 전체에 퍼져 있는 제도가 아니고 도쿄에 한정된 그러니까 대도시권에 주차난, 집난 이런 것들이 아주 가중되어 있는 지역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쿄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서울의 시장과 빗대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간다 하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문화가 달라. 문화가 달라서. 조세 제도가 달라. 예를 들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요. 되게 웃긴 게 카운슬세라 그래서 카운슬세? 예, 이름이 카운슬세예요. 근데 어떤 세냐 이게 재산세 보유세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1가구당으로 이제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가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공시가격처럼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누구한테 매기냐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주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내겠지. 근데 집주인이 안 살고 예를 들면 2주택 갖고 있는데 한 주택은 주인이 살고 한 주택은 세를 준 거야. 그럼 세입자가 보유세를 내요. 재산세. 이게 영국의 사례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는 좀 다르게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민세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세는 우리나라 주민세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주민세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세를 내요. 몇만 원 안 되잖아. 한 3만 원, 6만 원, 7만 원 내잖아. 그다음에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민세라고 얘기되는 건 보유세 개념의 이름이 주민세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냐면은 임대 가치의 50%를 내요. 임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임대 가치의 50%에 해당되는 걸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실제 거주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그걸 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1대1로 갖다 붙여버리면은 정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제도에 또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게 조세 제도라는 게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간이 들여서 이 조세 제도가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어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의 특히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들과 똑같은 조세 제도가 정착되기는 어려워요. 출발점이 달라. 중간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거야.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조세가 전가된다라는 얘기에 근거 자료로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런 걸로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헛발질을 하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맞을 거다 국민들한테. 그런 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를 세입자가 내는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 개념, 보유를 하는 사람이 내는 거다. 말 그대로 보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 외국의 개념은 점유의 개념이야. 점유한다. 내가 왜냐면 거기를 사는 동안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 동안에는 계약 기간 동안은 이거는 이 사람 집처럼 쓰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네가 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라는 거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정도의 이제 자금이 안 돼서 매수를 할 수 없어서 세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근데 내가 전세로 한다면 보유세를 낸다? 그러면 이럴 거면 내가 샀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의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도쿄의 사례야. 도쿄에는 주인이 세입자를 심사를 봐요. 그것도 심사를 봐요? 서류 심사를 봐요. 어떤 서류 심사가 있지? 너무 빡빡한데요? 세입자. 그러니까 주택은 부족하고 살 사람은 많으니까 진짜로? 세입자를 고르는 거야. 집주인이?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은 소득증명,
소득증명서 떼오래. 그러니까 제때 낼 수 있냐 이런 건가? 소득증명서 떼오라 그러고 직장 다니냐 안 다니냐 소득증명서 떼오라 그러고 잔고증명 떼오라 그러고 무섭다. 그다음에 보증인까지 떼오라 그래. 보증인. 떼어먹고 도망가면은 대신 내줄 사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서류를 넣고 네. 신청을 해. 나 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인터넷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띄워놓으면은 나도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소득을 증명하는 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주인이 이 중에 세입자 중에서 고르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가면은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만들면 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 그 방향이다가 아니라 네네네네. 이렇게 이런 가면 문화도 안 된다. 있다. 이런 문화도 네. 있다. 우리는 그렇게 네.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국회의원 나가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정치는 안 하시겠지만. 절대 뜻이 없어요. 네. 그 흙탕물에 발담그기 싫어요. 일단은 흙탕물이라뇨. 흙탕물이죠. 하는 짓거리를 봐요. 지금 뭐 세입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진짜 그냥 내가 이 집을 사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일정 기간 사는 거라고 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좀 다르다 이런 많이 말씀을 다르죠. 해주시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집주인이 세입자도 고르는 경우도 있고 또 보유세나 보유세까지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근데 그런 거를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보유세 전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은 안 돼요, 된다라는 안 돼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제가 무주택자잖아요. 근데 이제 축하해요. 축하하다니요. 기회가 있잖아. 놀리시는 거죠. 많은 기회. 네. 근데 제가 무주택자인데 젊으니까 아직. 그런가요? 네. 네, 긍정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살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요즘 전세도 비싸지만 어쨌든 간에 사지는 못하고 전세로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보유세까지 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자체 조세 제도 자체가. 그럼 오늘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전가가 된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월세로 전환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보자고. 네. 다른 나라 얘기를 네, 하지 네. 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세 전가가 일어나면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걸 월세로 전환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월세 물량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전세를 놓던 사람들도 월세 수익 뭐 그 저금리니까 월세를 받아서 매달 네. 나오는 것들을 1년치 모아서 뭐 6월 1일 날 이후에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네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니까 월세 시장으로 자꾸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뉴스처럼 40%에 육박한 이제 이 월세 계약률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네. 전체의 계약 중에서. 그러면 전세로 전세가 월세로 자꾸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가격이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줄어들면 수요 오르죠, 공급에 오르죠, 의해서 오르죠. 올라가죠. 네.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매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네. 가격이 매매도 오르죠.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이해하겠죠? 네.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의 핵심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댓글을 보면 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국가가 내느냐 임대인한테 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대출 혜택 등을 풀어주면 좋겠다. 또 전세가 반전세로 바뀌겠다. 또 권 대표님 오늘 디스가 폭발한다고. 아니 디스가 폭발이 네. 아니라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디스라고 생각해? 이거는 의도적으로 디스라는 게 아니라 네.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됐다. 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동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지금 여당이 아야 하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놀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성하고 이걸 바꾸고
정상화시키는 방향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원초부터 맞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다시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좀 어쨌든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현실이지만 일단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네. 폐지가 되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폐지가 된 건 아니지만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우리 화면이 어떤 걸 띄워주려나? 이 요걸로? 컴퓨터로. 오케이. 네. 자, 네. 다주택자 중과 앞두고 이거 중요하네. 이거는 증여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있네. 증여 맞잖아요. 네. 증여가 이제 그 취득세, 네, 양도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여 문제가 이제 화두가 맞아요. 돼서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증여가 역대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게 작년이에요. 네네네. 왜 작년이냐면은 원래부터 증여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또 중과한다 그러고 증여세 하는 그 과세가 중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원래 보면은 여 밑에 이제 자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부세 숫자 지금 요 내용은 아니네. 뭐 다주택자들이 6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뭐 매도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증여를 할까 이렇게 갈림길에 여기 이제 증여가 나오는데 서서 증여가 많이 했잖아요. 증여를. 812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게 지난달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구에만 네. 전체 구도 아니고 강남구에만 812건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만 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만 2020년에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네. 전체 증여가 일어난 게 23,675건이나 돼요. 정확하게 조사했죠? 네네네네. 근데 여기를 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1,973건이에요. 한 달에. 진짜 많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서울 전체야. 강남구만 아니고. 그럼 네. 강남구만 얼마나 일어났냐면은 작년에 강남구만 2,193건. 강남구에서만. 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182건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최고의 어떤 증여가 일어났다는 걸 감안하고 봐도 네. 3월 달에 한 달에 네. 812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 네. 여기서 얘기하는 6.3배는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4배, 한 4.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4.4배라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착각이에요. 왜요? 뭐가 왜 착각이요? 착각이냐면은 증여라는 거 작년에 일어났던 증여의 대부분은 하반기와 연말에 집중이 됐어요. 네. 원래 세법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월 평균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원래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사철이잖아요. 네. 거래가 또 많은 시기고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을 앞두고 6월 1일 날을 앞두고 증여가 6월 1일 지나고 나면은 증여세나 종부세나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시점이 돼버리니까 네. 그 전에 넘기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한 거야. 내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내에 거래가 이게 증여가 집중이 된 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3월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작년 11월, 12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하는 등가 법칙에 의해서 비교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3월달, 6월달을 앞두고 지금 현재 촉박하게 쫓겨 있는 사람들이 증여가 많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난 시기에 그를 일반적인 평균의 그 증여되는 숫자와 비교를 하니까 네.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작년 초에는 증여가 많이 안 일어났어요. 네. 근데 작년 연말이나 하반기에 집중됐단 말이야. 그러면 집중된 데는 집중된 시기끼리 비교를 해줘야지 하나는 그런 이슈가 없던 시기와 이슈가 있는 시기를 같이 비교하니까 6.3배라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네. 게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때문인 거예요. 증여가 일어나는 이유가 맞아요. 보유세 때문이야. 네. 다주택자,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이 보유세를 앞두고 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이제 재산세도 부과되고 종부세도 부과되잖아요. 네. 그럼 원래 종부세가 얼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가 얼마가 부담될까를 계산해 본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종부 보유세를 합쳐서 네. 한 3천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3천만 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3억 정도를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담부 예를 들면은 10억짜리에 전세에 7억을 끼고 네. 증여를 하면은 3억을 증여하는 개념이 돼요. 아. 3억을 이게 부담부 증여니까 이건 네네네네. 전세고 이거는 매매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매매와 전세 차이만큼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걸 증여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낼 건데 그 다주택자는 1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게 돼 있어요. 네. 내는 세금은. 아. 그러니까 이걸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해주는 게 증여를 낫겠다. 똑같이 이런 3천만 원 거죠. 낼 거면은 자녀한테 3천만 원 내고 자녀의 재산으로 확실하게 명의를 준 다음에 이 가격이 자녀 명의로 돼 있는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누구 거냐? 세금 안 내고 자녀의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사세라는 단어 아세요?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아, 그 사세? 그 사세죠. 그렇게 들으면 알아. 네, 그들이 사는 그 사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뭐 6월 전에 빨리 하라는 게 다주택자 세금을 뭐 부과를 시키는 이유가 빨리 이제 시장에 내놓으라 이런 취지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증여세 3천만 원 내는 네. 사람이 아니 증여세가 아니고 종부세 종부세. 3천만 원 내는 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네. 대략적으로 54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재산을 거는 갖고 있어야 네.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괴리감이 사세야. 크죠. 말 그대로 그 사세야. 오, 습득력. 바로바로 써먹죠. 바로바로 1분도 안 됐는데 바로. 아니 네. 들어는 봤거든. 근데 내가 스펀지처럼. 여기 안 넣어놓고 네. 내가 안 쓰니까 그 모르는 거지. 사세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세야. 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3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은 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1%도 안 돼.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나라의 5%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95%를 갖고 있거든요. 네. 9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산이 집중이 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요번에 종부세 막 이제 턱걸이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네. 올라가고 또 현실화율 자체가 네. 다 같이 동반해서 두 개가 같이 올라오니까 시너지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또 이제 안 됐던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국민세가 됐다. 이건 사실 과장이에요. 늘어나봐야 5%야. 5%면은 우리나라 1%가 네. 우리나라 국민 1%가 네. 5,200만 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네. 그러면 1%는 52만 명이야. 네. 만수로 따지면은 네. 그럼 이게 5%로 늘어나면은 네. 5%로 늘어나면은 몇이야? 250만 명. 네.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 해당이 되니까 네. 우리나라 1등부터 5,200만 등까지 세우면은 2,500만 등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네, 근데 네.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52만 명에서 예를 들면은 한 5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 5배 늘어난 사람들이 종부세를 많이 내는 3천만 원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겨우 턱걸이에서 딱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거는 100만 원에서 아마 200만 원 사이 정도 낼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요 모르겠어요. 구간이 네. 있고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간이 있고 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이상 구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1%였다가 5%로 늘어나는 분들의 4%는 전부 다 요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위 1%를 위해서 나온 건데 내가 왜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사실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자세 개념이 처음에 이제 종부세가 도입된 이유가 그러니까 취지가 부자세 네. 개념이에요. 부자들한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더 거잖아요. 걷어서 네. 이거를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국민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네. 이런 그 낙수 효과 개념에 낙수 효과의 개념으로 도입을 됐던 것이 이게 정책의 수단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잡는 수단으로서의 그러니까 조세의 원래 목적보다는 변질이 돼서 변질이 확실히 부동산 됐어요. 시장의 네. 거래를 차단하거나 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과세를 취하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목적에 대한 시장의 안정화라든지 또는 낙수 효과를 원해서 이제 어떤 부자
많은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일부 걷어서 밑에 이제 서민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 전체 전 국민의 보편 복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변하다 보니까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꾸 간섭을 한 거예요. 근데 간섭한 게 오히려 부작용이 자꾸 커져 나가서 발창고 1개 붙이고 2개 붙이고 10개 붙이고 100개 붙이고 지금 온 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상황에 정책이 누더기가 된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누더기가 되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하다 보니까 헛발질을 한 거를 원천적으로 다시 이거를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이거 튀어나오면 여기다 땜빵질하고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 땜빵질하고 여기 옮겨놓으면 저기가 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자체가 맞아요. 통제가 못 됐던 거야. 그래서 당황해서 헛발질을 하는데 이 헛발질하는 고통을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종부세 얘기하면 또 끝도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종부세라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자세잖아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지금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냥 딱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니까 이게 조금 변질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지금 댓글로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9천 그러니까 10.9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 후년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공시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 전체 복지를 좀 더 확대하려면 지금도 보면은 암 걸리신 분들한테 예전에는 집안이 거덜났어요. 근데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그 부담을 정말 많이 덜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복지는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속도의 문제예요. 대신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내는 기준을 공시가격이 9억이 아니라 그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옆으로 자꾸 세서 얘기가 이제 그 곁다리 3,000%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 폐지로 연결이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그게 거예요. 궁금한 거죠, 사실은. 박성민 님이 이제 취득세 양도세 폐지될까요?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당정청이라든지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걸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대선이 앞다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표를 서로 뺏어가려고 확보를 하려고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다 자꾸 자기네 입들을 갖다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반복되면은 현실화가 돼요. 그리고 돼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라든지 이 상태로 이 모양 이 꼴로까지 온 거는 결과적으로 거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취득세와 양도세는 뭐냐? 두 개 합쳐서 거래세라 그래요. 그리고 이 거래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올리는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병행이 될 거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실까요? 보셔야 돼. 네? 보시지 않으면 내가 이 메일로 보내줄 거야. 어쨌든 보셔야 되는 게 보유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 두 번째로 거래세를 풀어야 됩니다. 완화되든지 풀어야 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1년 전, 2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잘 안 들어먹더라고요. 잘 안 들어먹어서 이 모양의 꼴이 됐잖아요. 이제는 좀 말 좀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폐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솔직히. 확신을 하는데 언제 될 거냐? 요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은 원래 하반기.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바꾸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마 취득세부터 풀 거고. 근데 세금 너무 심해요. 양도세도 지금 현재 중과에다가 6월 1일부터 또 중중과한대. 중중과. 맞아요. 근데 그 중중과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6월 달에. 그래요? 네. 어렵다고 봐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 걔네를 그거 시장하잖아요. 대선 포기해야 돼. 걔네를 포기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 근데 국민들이 뿔라면은
제대로 이제 뿌리 확실히 났습니다. 판단해 줄 민심을 거예요. 확인했을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아마 네. 뜨거 했을 거예요. 네, 뜨거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폐지가 되거나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확실해. 그리고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거래라는 게 피예요, 피. 혈액이야. 그걸 막아놨으니까. 지금 혈액을 막아놔니까 네. 이게 이렇게 혈액 막으면 병이 걸리죠. 손이 하얗게 되잖아요. 네. 하얗게 원하는 건 단기적인 효과야. 효과를 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이거를 하루 이틀 해놨잖아요. 썩기 시작해요. 그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살이 괴사되기 무서워요.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그 폐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완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지금 서둘러서 증여하신 분들이 그때 가서는 이거 잘못된 선택인가? 라고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이게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년 연말 되면은 내년에 바뀌는 세금 그런 거 나오죠. 네.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고 매년 나서 바뀌긴 맨날 하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해갖고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우리 또 유튜브 근데 또 영상 바뀌어. 계속 바뀌어. 막 네. 올려드리면은 그게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지네들 입맛에 맞춰서 또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는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 길게 그대로 좀. 부동산이에요. 안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부동. 안 움직이는 입지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고 중과세 할 동안에는 말 그대로 안 팔면은 양도세 안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중과세를 했다가 풀었다가 예를 들면 2017년 이전에는 중과세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지역 이외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다주택자한테 중과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정됐다는 얘기는 지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예요. 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의 2배, 분양가 경쟁률이 청약률이 몇 % 이상 이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요건을 안 갖추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 돼요. 풀 때 팔면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할 거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좀 조급한 마음에 좀 결단을 내리시는 것 같고 그때 대표님이었나요? 김학규 대표님이 댓글로 네. 너무 대책이 많이 나와서 우리 전문가들이 맞아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저도 헷갈려. 많다. 아, 공부하고 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머리 터질 것 또 같아. 다른 정책이 나오고. 안 그래도 머리가 네. 작은데 들어갈 수 있는 머리가 없는데. 작은가요? 아, 그럼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250분이 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역시 권권대님의 파워는. 네. 뭐 그런 거 자꾸 또 하지 아유, 또 말고 부끄러워가지고. 떼었다가 떨어지면 허리 다치니까. 허리 다치니까. 솔리드님이 네. 권기현 전문가님 말 안 들어서 기획장관이 조만간 낙마할 듯. 그래요. 내 말 좀 네.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나 진짜. 저희 방송을 보실지는 절대 모르겠지만 지금 솔리드님께서 안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아, 그래요? 권기현 대표님, 호정혜 네. 씨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주제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면 네. 내가 너무 광분했네요. 아니요, 광분이라뇨. 광분이라뇨. 열받으니까 네, 광분을 하게 되네. 맞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표 재건축이 특별 건축구역 확대라는 주제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조합직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도입과 공공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 건축구역으로 이게 지정하는 거를. 오세훈 시장의 네. 이제 그 공약으로 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네. 규제를 확 풀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7월 달 또 미뤘잖아요. 네. 여의치가 않은 거지. 그렇게 이제 급하게 할 수 없는 그다음에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시의회와 아마 지금 인사 나누러 갔을 거예요. 네. 오늘인가 어젠가 갔다가 그 시의회 의장이 처음에는 막 반갑게 맞다가 또 뭐 유치원 무상급식 뭐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하려고요. 그만두게 된 네, 원인을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되게 네. 그 분위기가 어색하게 만들었고 네. 그냥
오세훈 시장 그냥 예 하고 그냥 고려해봐야겠죠 하고 나왔거든.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야. 애매하네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쉽지 않다라는 걸 오세훈 시장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방법으로 이걸 드러낸 게 특별건축구역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재건축, 예를 들면 강남권의 재건축을 일제히 다 규제를 풀면은 시장이 폭발해요. 그렇죠. 그건 또 위험할 수가 근데 있죠. 강남만 풀면은 강남만 폭발하느냐? 아니야. 연쇄작용으로 그 송파구, 강동구, 저기 동작구 쭈쭈쭉 건너편에 광진구부터 마용성부터 난리가 나요. 그냥 서울이 한마디로 용암이 펄펄 끓는 그런 더 오르죠.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오세훈 시장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약으로 본인이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요 단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이나 풀 수 있어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거야. 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말도 실행할 수 있고 지정하는 게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회의 어떤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건드려서는 너무 큰 부작용이 생기니까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간다는 건데 이 단계별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지정하면 그 옆에 단지는 그러네. 본인 같으면 안 돈이 있다면. 사죠. 왜 여기도 지정될 거니까. 얘만 지정되나? 요 동네가 거의 다 같은 요건인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자기가 공약한 거를 실행하는 모습들을 시장에 시민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이렇게 갈등만 진행하다가 1년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빨리 스피드 공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그 부동산 소유자들한테만 이득이 독식되잖아요. 독점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기부 받을 수 있다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그러니까 요 단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서울에 있는 여러 단지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에 대한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업성 높여주는 대신 공공성도 확보를 하면서 같이 갑시다. 근데 요거는 압구정동 같은 데나 반포나 이런 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강남 3구는 빼고 오히려 좀 더 상징성은 있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주는 상대적으로 강남 3구보다도 좀 더 덜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마용성 지역 중에서 한강변에 있는 지역을 하나를 꼽아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의도처럼 그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50몇 층, 60몇 층짜리, 70몇 층짜리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용적률 풀어주면서 거기는 재건축 아파트가 50층, 60층 돼도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어울리는 지역이야. 금융의 허브고 거기는 원래 상업지역으로 바꿔줘도 될 만한 여건을 그냥 누가 봐도 거기는 높은 건물 지어도 돼라고 수긍이 가고 또 섬이잖아. 섬이니까 전체 시장의 느낌하고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주는 거는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그 정책 그 위원들의 뱃속에 있는 회충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볼 때는 우선 대상 지역이 아마 여의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특별건축구역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별건축구역이란 주변과 조화롭고 차기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용적률과 층수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층수 완화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같은 이야기를 특정하게 이제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아니요, 거잖아요. 지정은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정권자가 그러면 자체가 바로 지정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이제 지역은.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영향이. 효과나 네.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못하는 거지. 지정권자로서 국토부 장관과 할 수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특별시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 어느 단지를 선택할지, 이 단지를 선택하면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격 상승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네. 자꾸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이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이게 특별 건축 구역에 어떤 경우를 할 수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국제 행사를 국제 개최하는 행사를? 도시 어디예요? 어디예요? 뭐 그 여의도의 IF 센터도 가능하고 삼성동의 코엑스도 가능하고 서울역에 이제 컨벤션 센터 좀 들어가면 여러 거기도 군데가 있지 가능하고.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대상은 여러 군데가 그런 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최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 사업으로 네.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건축문화 사업한다고 여기 건축문화에서 표본을 보여줄 거예요. 디자인 이쁘게 하고 디자인 심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도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네네. 여기를 삐까뻔쩍하게 강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신청합니다. 또 이런 그 국제적인 뭐 이런 디자이너들한테 맡겨서 여기를 이쁜 그냥 일반적인 성형값처럼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휘어진 아파트, 곡선이 살아있는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건축구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될 건지에 대해도 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왕사님께서도 특별건축구역 성산 시형도 지정될 확률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가 지정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될 수 있어요. 성산시형도. 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 입장이라면 빙의를 해서 빙의를 해보세요. 빙의를 해서 네. 오세훈 시장 아까지 해야 돼요?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라면 네. 너무나 시장에 그 화두를 던지거나 영향력이 큰 단지는 처음에 지정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데를 대상을 잡았는데 그냥 또 대상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상암 업무지구에 또 그 가재울 뉴타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산 지형이 여기 조기에 낀 지역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정하면은 우리 이제 성산시형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정하면 땡큐죠. 좋죠. 당연히 네. 좋죠. 임대 네. 아파트 좀 들어가면 어때? 빨리 지금까지 진행 안 돼서 고생한 게 얼만데 빨리 진행되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된다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너무 큰 부담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주민들이 좋아했다라는 걸 홍보나 광고로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도 저희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시범 케이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 같으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면 성산시장 지정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서울시장이 대표님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기사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성격이 비슷한 개발이 어떤 거냐면 역세권 개발이에요. 네, 네, 네. 역세권은 고밀 개발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입지예요. 네. 근데 그 역세권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요. 편리하니까. 직장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개발하고 비슷한 게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시민들이 실거주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아파트는 실제로 매수를 하려면 엄청 비싸.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은
그 자본력이 크지 않는 분들이 보통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주택자 해야 되고 뭐 해도 거기도 청약 통장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크게 없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이 그 좋은 지역에는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임대 아파트가 용적률을 준 걸로 인해서 채워진다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를 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자금력 있는 사람은 사고 자금력이 없는 대신 거기에 임대 아파트로 저리로 이제 공공이 임대를 할 거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예전에는 임대 아파트에 있으면은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임대 아파트 사는 자녀와 그 분양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끼리 부모들끼리 못 놀게 한다라는. 너무해. 그거는 정말 이제 진짜 정말 그 저기 이렇게 1000만 분의 1, 만만 분의 1 한 번 정도 일어날 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인식의 문제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우리랑 달라라는 인식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보면은 임대 아파트 예전에 지어진 것보다 너무나 잘 지어놨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위례에 임대 아파트 들어갔다고. 위례에? 이미 이만큼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20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어. 대신 너 투자 기회는 아예 제로다. 그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기회는 제공했잖아. 갑자기. 그 친구 표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웃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지. 뭐 대기업에 다니면은 연봉은 세잖아. 그때 당시에 그 목돈은 없었지만 살다 보니까 목돈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때 나와서 사면 되지. 근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우울한데 어쨌든 이제 자본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살기 좋은 역세권에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 지금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강남권의 어떤 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네. 반포 같은 데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안 지으니까 또 압구정동 같은 데도 안 지을 생각이시니까 이제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 사세. 그 사세가 있으니까 그걸 또 뭐 배척하거나 뭐 손가락질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생각의 인식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점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지금 자꾸 댓글에서 우리 대표님을 국회로 보내자는 안 이야기가 갑니다. 많습니다. 흙탕물에 물 안 담근다니까. 발 안 담근다니까요. 지금 근데 오늘 좀 댓글을 보면 매일 와주시는 구독자분 외에도 좀 새로 보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닉네임님들이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 신미란님, 이현민님, 꺼벙이님 다들 좀 처음 보는 닉네임이어가지고 저의 얼굴을 매일 보시려면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라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매일매일 좋은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부동산 꼰대들 검색하면은 딱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대단한 빼도 되나요? 대단한 빼도 됩니다. 부동산 꼰대들만 검색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 구독하시고 내용 들어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것 전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유튜브 프로그램이 꽉 차고 알찬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권 대표님 수고하고 계신다고 피곤하셔서 설거지는 꼭 하시고 계세요. 네, 저 매일 지금 합니다. 설거지 얘기 예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가정적인 남자의 지금 집에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와이프는 10시만 되면 주무시고요. 그 이후에 그 집안 정리는 제가 합니다. 또 이렇게 나는 가정적이다라는 어필까지 또 하고 계십니다. 아참은 뭐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질문한 거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아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이십니다. 대표님도 아시죠? 아하님이라고 합니다. 아하. 질문이 있으십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매수한 아파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파리 대책 이전이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리 대책 8월 대책이죠. 2017년 8월 2일 날 이전에 매수하신 주택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거주를 이전 안 해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신 거는 2년 거주 요건이 붙었어요. 네. 근데 1세대 1주택자한테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장특공제가 올해부터 변했습니다. 자, 어. 어떻게 변했냐면은 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아도 그 전에 매수하신 분은 매수 시점이에요. 그거는 매수 시점이 기준이고 장특공제는 매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양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 이전에 매수하신 부동산이라도 2년 거주하셨으면 비과세 되는데 그거를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매도 시점 기준으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각각 40%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거주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주 안 하시고 예를 들면은 내가 5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4%씩 5, 4, 20, 20%만 장특공제 해주고 네. 80%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10년 하면 40%, 보유 10년 하면 40%. 네. 그래서 합쳐서 80%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매도 시점이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님 대답이 됐나요? 우리 네. 아하님께서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9시가 넘어서 벌써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폭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광분하다 보시니. 광분, 광폭. 예. 지금 호정님 대표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올려주고 계시고 설거지 자주 하면 손에 습진 생긴다고 또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님까지 네, 지금. 고무장갑 끼고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하님께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러면 끝나기 앞서서 네. 지금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보시는 분이 280명인데 280분인데 좋아요가 86개밖에 안 돼요. 없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요를 막 눌러주셔야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저희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280분은 또 우리 화요일에 마스코트 권 대표님이 또 이렇게 오시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네. 몰려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왜 이 얼굴이 죄송해요? 마스코트라서 죄송합니다. 왜요? 접근성이 좋은 뭐든지 접근성. 갑자기 지금 저희 말하는 사이에 좋아요 105개가 넘었어요. 잠깐 이게 화면에 네. 소리에 화면에 집중하시다 보면 맞아요. 내용이 너무 좋다 누르려고 보니까. 했던 분들이 깜빡하신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집중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지만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끝날 테니까 끝나고 인사드리면 지금 옆에 이 좋아요 엄지척 아이콘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불 끄는 것처럼 싹 눌러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현미 님께서 케미가 두 분 너무 좋습니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고 항상 좋아요 누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 좀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자,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부동산 꼰대들 여기 거의 로봇이에요. 아니 여기 이상수 버럭상수님께서 오늘 대포권에서 김꼰대, 권꼰대 신상 올렸어요. 신상이 뭐예요? 영상. 새로운 영상 올렸다고.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또는 뉴스를 분석해서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사실 또 과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정확한 시각으로 분석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네. 와서 들어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쌓이면은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정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거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이상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알자. 대포권 구독하자. 매거진 구독하자. 파이팅! 맞습니다. 지금 오늘이 또 특히나 처음 보는 닉네임이 많아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저는 싶은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최진주님, 세라님, 또 이현민님, 소피아님, 예인님도 좀 처음 보는 구독자님들인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매거진 좋아요,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좋아요 123개까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 목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권 대표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